그렇게 싸우더니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잡은 날도 있네요. 야 3당이 바라는 선거구 개편을 피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야 3당이 주장하던 선거구 개편 얘기는 빼고 나머지를 서로 크게 양보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했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삭감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양당은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인력 가운데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사업의 원칙이 흔들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4조 예산 결손은 국채 조기 상환으로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났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은 내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초 정부는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중에서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깎는 등 총 5조 2천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도 1.8조 원만 늘리기로 했죠. 이 밖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격 합의로 처리되면서 당연히 야 3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 투쟁까지 선언을 했다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태훈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면서 이곳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까지 내비친 겁니다. 손학규 대표뿐 아니라 정동영,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야3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며 야3당은 더 강력한 투쟁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국 운영에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응징의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야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조금 전인 오후 7시 반부터 이곳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3당의 공동행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야3당은 내일 오전 10시 공동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당분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반으로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명 중 1명은 구속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목으로 일관한 두 사람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지연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5시간 가까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3억 원대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관들에게 경력금 명목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력금 봉투에 왜 박병대 자신의 이름이 있느냐며 직원들에게 화를 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는 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끝났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넘겨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사법부한테 총리로 누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지금 두 전직 대법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심사 대처법은 사뭇 달랐는데요. 먼저 박 전 대법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살펴보라 했을 뿐인데 밑에서 오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4월엔 박 전 대법관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 전 실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나를 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했다면서도 총리직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뿐 아니라 행정부 2인자 자리를 놓고 관직 거래까지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를 마치며 판사에게 법조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대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일부 재판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선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주요 안건에서 배제됐다며 양승태에서 임종원으로 바로 지시가 내려갔다고 주장하며 불구속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라며 혐의가 중대한데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지만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라도 방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잡고 있는데 연내에 답방이 가능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북한에서 전통문이 내려와야 합니다. 황지영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과 관련해 그 어느 쪽의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비 계획안은 한두 가지가 이미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2박 3일 일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답방 날짜에 대한 북측의 전통문이 내려오면 이 계획안에 따라 실무 준비에 들어가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까지 할 시간도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방남 직전에 답방 사실이 양측에서 동시 발표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장의위원장을 맡은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장례식에 불참했는데 답방 시기와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직 북측으로부터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에는 답변이 와야 연내 답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설이 무성해지면서 주요 방문 후보지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만일의 상황에 벌써부터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방한 시 찾을 곳 1순위로 꼽히는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서울의 발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 평가받습니다.
서울타워 측은 정부로부터 아직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보안 경호 문제를 고려할 때 지난 2월 김여정 부부장 일행이 머물렀던 워커힐 호텔이 우선 거론됩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가족 단위 예약자가 많아 당장 스위트룸 등 객실을 대거 비우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예약은 없고요. 12월 달에 저희가 연중으로 보면 극성수기세요. 현재는 저희는 계속 고객분들 예약을 받고 있어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차려질 프레스센터 후보지도 소문만 무성합니다. 한 차례의 경험이 있는 킨텍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함께 코엑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친밀감을 줄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점진적인 통일에 있어서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저희 나라에 방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과연 김 위원장이 정말로 서울을 방문할까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미사일 기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증거로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시설을 짓고 있는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미 언론은 북한이 미국을 기만했다고까지 했는데 우리 청와대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기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CNN이 입수한 북한 영조동 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입니다. CNN은 북한이 이곳에서 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기지 확장 공사까지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lear evidence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build up their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These long-range missiles that we're talking about can carry nuclear warheads and they can hit the United States. 영조동 미사일 기지는 오래전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던 곳. 하지만 기존 기지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까지 추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시설 위치상 미국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둘 수 있는 곳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But not commit to any real constraint on military modernization. So they continue to build, they continue to develop, they continue to test. 우리 군은 영조동 기지가 이미 식별된 곳이었다며 미국과 공조해 이 지역에 대한 감시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남북은 지난달 말까지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감시 초소 GP 11개를 모두 파괴 또 철수시켰다고 밝혔죠. 이게 맞는지 남북이 서로의 감시 초소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남북이 시범 철수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내 GP는 각각 11개. 이 중 10개씩은 시설물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과 화기만 뺀 채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완료된 가운데 남북은 오는 12일 이에 대한 상호 검증을 벌입니다. 수차례의 실무 접촉과 문서 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왔고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상대 측 GP 한 개당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는 검증 요원 5명과 전문 촬영 요원 2명씩 총 7명의 검증반이 투입됩니다. 검증반은 미리 합의된 군사분계선 연결 지점에서 만나 상대 측 안내에 따라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때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남북 초수 사이에 오솔길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시범 철수 GP 이외에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 철수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거고 정치권에서도 이럴 바엔 다른 지역으로 넘기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광주시도 현대차도 무산됐다는 말만은 피하고 있습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무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단체 협상을 최대 5년간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자 현대자동차가 곧바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인식을 준비했던 광주시는 결국 허무하게 행사장을 철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산통을 겪는 중이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가 이걸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광주시와 현대차를 압박했고 여당 내에서도 대안을 찾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광주에도 뭐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 나가도록. 부분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 노조는 협상을 재추진하면 추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광주시는 숨을 고른 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광주시가 다시 가까운 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수용하면 지금의 임금은 곧 다른 현대차 공장만큼 오를 수 있고 그럼 차라리 해외에 사업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롭거든요. 중간에 광주시만 곤란하게 된 거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 9,200만 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1999년 3,290만 원이던 평균 임금이 5년 뒤인 2004년 5,339만 원으로 62%가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연간 10% 넘게 오른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3년 뒤부터 반값 연봉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난 31년간 임단협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 없이 협상을 한 것은 단 4차례에 지나지 않았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지난 5년간 11조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12%로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의 8%와 비교해 높은 수준. 대중 브랜드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평균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받고요. 또 생산성에 대한 것들은 약 30%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인건비 비중과 생산성, 파업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임단협 5년 유예는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에 가깝습니다. 연간 7만 대를 해외 공장에서 제조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럼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1997년 한국 GM 군산 공장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신규 공장 설립이라는 상징성에 최대 1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민정이라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허가한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앞으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는 영리병원이 들어설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쟁이 되니 진료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다. 아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진료를 잘 못 받을 거다.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녹지병원 설립 허가 이튿날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난 최 회장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병원 운영은 의사 윤리에 어긋난다며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진료 영역이 더 확대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정의당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이 생길지입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 측은 환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주장입니다. 영리병원으로 보건의료 산업이 커지면 5조 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앞세웠습니다.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거세지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녹지병원 개원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대설인 내일은 아름답게, 그 이름답게 맹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아침 출근길 꽁꽁 동여 매셔야겠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아침보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어도 칼바람에 절로 고개가 움츠러듭니다. 날씨가 너무 아침보다 한 10도 정도 더 추워진 것 같아서 롱패딩 입고 났는데 내일은 더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안 나가려고요. 기상청은 어제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에 이어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대구는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의 원인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북반구 1.5km 상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한 영상을 보니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위도 기압계의 속도가 느려진 가운데 북쪽으로는 찬 공기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점차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설인 내일과 모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송아지는 추위를 많이 타 잘 얼어 죽기 때문에 송아지한테 패딩까지 입히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10년 가까이 마늘 농사를 짓는 윤상현 씨. 매서웠던 지난 겨울 추위에 한해 농사를 망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40% 정도가 죽어버려서 그 수확량이 한 40% 내지 50%가 줄었습니다. 주말 한파 예보에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엔 온난화 때문에 더위에 강한 난지역 마늘을 주로 심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보니 겨울 한파에는 다소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복숭아도 추위에 약해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밑동을 꽁꽁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과수, 노지 월동 채소 같은 경우 한파 또는 동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파가 무서운 건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는 감기에 한 번 걸렸다간 폐사할 우려까지 있어 겨울 패딩을 갖추어 입혔습니다. 송아지들이 먼저 호흡기나 설사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빨리 치료를 못하면 이제 폐사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한파 대비가 소홀하면 농가는 1년 농사를 망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그제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백성역 인근 온수관 파열 사고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100도나 되는 뜨거운 물이 근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트를 탄 방제업체 직원들이 뜰채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냅니다. 사고 당시 터져나온 섭씨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폐사한 물고기들은 이곳 하천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가에서는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상인들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 받고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될지 또. 물이 차서 지금 가구들이 다 밑에는 이제 다 떴어요. 의자도 지금 해서 색이 발라서 고온에 의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난방공사는 물론 보수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완전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이번 주 내에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KTX 단전 사고에 KT 화재, 이번엔 백석역 물난리까지. 요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바쁘게 파이프 주변 흙을 퍼냅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이낙연 총리가 굳은 얼굴로 인명피해 상황을 먼저 묻습니다. 인명피해는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최종 집계는 40여 명이 됩니다. 40여 분이 되는데 사망자는 1인이고요. 이 총리는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직접 찾아 건강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는 이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KTX 오송역 단전과 KT 아현지국 통신단절에 이어 고향에서 이런 일이 생겨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해 조속히 교체 작업을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 때도 직접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총리가 직접 현장을 챙기는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윤장현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범이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하며 사기를 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하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 문 대통령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 들통이 났던 겁니다. 대통령 이름을 건 사기를 치려면 적어도 뉴스는 봤어야 했었는데 말이죠. 강세웅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김모 씨. 윤 전 시장은 사기꾼 김 씨의 자녀를 취업시키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광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사업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의심하자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양숙 여사 부탁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를 받은 유력 인사들은 대통령 문자 자체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사기를 확신한 한 유력 인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김 씨의 사기 행각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회사 임원 집단 폭행 사건 며칠 전 보도를 해드렸는데 노조원들의 폭행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 다른 노조 조합원이나 관리자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또 집단 폭행해왔던 겁니다. MBN이 그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라인이 갖춰진 유성기업 내 공장. 건장한 남성들이 난입해 작업자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은 결국 실랑이로 번지고 다른 남성들도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공장에 들어와 타 노조 위원장을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체로 몰려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건 기본. 파업 현장에 나타난 관리자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 연기 불지 말라고. 아, 담배 피는데 네가 다 줬어? 심지어 식사 중인 생산부서 팀장을 둘러싸고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찍자 들고 있던 피켓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밥이나 쳐먹어.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주주총회장의 깃발을 들고 난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법원 앞 집회를 하던 노조원들이 회사 관리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합니다. 체증 방해죠. 협박을 하는 협박죠. 폭행을 전담하는 폭행죠.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돼 있어서 MBN은 수년간 계속돼온 폭행 사실을 묻기 위해 노조 측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탤런트 박원숙 씨가 비투 논란과 함께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5년 전 박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한 여성이 빚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 씨를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박 씨는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이 박 씨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인모 씨는 지난 1993년 탤런트 박원숙 씨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며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종교인이고 불쌍한 생활 들어서 공인이어서 구속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큰 돈이 나올 게 있다고 해서 주게 돼 있어요. 인 씨는 차용증 대신 박 씨의 부동산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박 씨가 수년간 돈을 갚지 않았고 인 씨 딸의 웨딩드레스를 마련해주며 미안함을 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인 씨는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비닐하우스에 10여 년간 살았고 결국 지난 1월 친한 교인들과 함께 박 씨를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인 씨는 주장합니다. 설사 인 씨가 돈을 빌려준 게 맞더라도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난 상황. 대신 인 씨는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고소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사업인가 그 사람하고 같이 했나 봐요. 내가 돈 꾼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사업하고 나 몰래 도장이 전부 다 가서 찍어주고선 근저당권을 설정하러 박 씨와 법무사무소에 같이 갔다는 인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저당 문서 자체를 처음 본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시효도 다 지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시효가 지나고 어쩌고가는 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되겠다.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집회에 교사를 강제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보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설립 취소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덕선 위원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실은 학부모한테 평가를 받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유총은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이사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집회에 유치원 교사 등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까지 제기된 상황. 한유총이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서울시 교육청이 결국 실태조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려 원화 2만 명가량을 더 수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돌봄 시간을 오후 5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생활과 치료, 또 재활을 시켜주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별로 아이를 맡아주기도 하지만 아이를 위탁 양육할 때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아동복지시설이 집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한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떨고 있습니다. 2년 전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직했던 당시 시설장이 이번엔 더 높은 자리, 그 센터의 우두머리 격인 센터장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겠지만 법적으로는 됩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해당 시설장에게 일정 기간 상담을 받으라는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이라는 걸 내렸거든요. 현행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선 취업할 수 없지만 보호 처분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그는 재단의 신임 센터장 채용에서 최종 후보자로 낙점이 돼 지금 인수인계를 받는 중입니다. 비단 이것뿐일까요? 지난 10월 광주의 한 보육원에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원장에게 그러니까 1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이 원장은 같은 재단 내 또 다른 교육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생 간 성학대와 폭행, 그리고 횡령과 직원 채용 비리 등 말 그대로 범죄 종합 세트인 서울의 모 교육원도 이름만 바꾼 채 같은 사람이 같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시설이 그대로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그대로면 시설 용도를 바꾸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두고 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 하는 거죠. 결국 피해는 학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곳의 아이들에게로 돌아갈 뿐입니다. 제가 낳은 자식도 학대하는 이 세상에서 남의 자식 잘 키워주겠냐 하는 푸념도 나오기는 하지만 내 자식 귀하듯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함께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을 영원히 보내며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한 추소도사가 많은 이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을 짓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향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H.W. 부시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해 전직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장남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치켜세웠습니다. To us, his was the brightest of 1,000 points of light. 부시는 아버지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로 가라앉은 장례식장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He wasn't exactly Fred Astaire on the dance floor. The man couldn't stomach vegetables, especially broccoli. And by the way, he passed these genetic defects along to us. 추도사 말미에는 최고의 아버지라고 평가하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The best father a son or daughter could have. And in our grief, let us smile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장례식 후 대통령 전용기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옮겨진 고인은 내일 생전의 41대 대통령을 기념해 만들어진 4.14로 기차를 타고 부시 기념 도서관 묘역에 안장됩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을 계기로 전 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 앙금 때문인지 나란히 앉고도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어색한 조우도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으로 입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멜라니아 여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딴청을 피웁니다. 결국 자리에 앉아선 바로 옆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하지만 그 옆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겐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직 대통령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색하고 냉랭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It was very friendly. There was a lot of chit-chat going on. But when President Trump and Melania came in, it was starkly different.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쟁자 힐러리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공격했었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이처럼 불편한 사이가 된 건 미국 역사상 이례적인 일. 통합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부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선물로 전현직 대통령들을 한자리에 모았지만 어색한 조우로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 경남을 비롯한 PK 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면서 비상이 걸린 청와대와 여당.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PK 지역 예산 확대에 특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정규희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힘을 쏟은 것 중 하나는 바로 PK 지역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는 데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PK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과 부산 모두 각각 5조와 6조 원 수준의 최대 규모 국비 지원을 정부 안에 편성한 데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수 사업이 확정되거나 증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부 경남 KTX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스마트 공장과 로봇 비즈니스, 전기차와 미래자동차 사업 예산 등 김 지사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대형 SOC 등도 담겼는데 함양 울산 국도 사업은 수백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고 양산 도시철도와 거제 마산 국도 건설 등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국비는 많이 신청하고 거의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바닥 민심이 더 차가운 부산도 수건 사업인 경부선철로 지화와 관련해 타당성 검토 예산은 물론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포함됐습니다. 해양 모태펀드와 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신규로 확보됐고 대조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예산도 정부안보다 대폭 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대회에서 이 같은 PK 지역 예산 확보 성과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예금 적금 금리도 속속 올라 이젠 예금 금리는 2%대, 적금도 3%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이 좀 많이 붙긴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6%대 적금 상품까지 등장을 했죠. 소비자들이야 0.1%라도 더 주면 좋으니 더 준다는 쪽으로 몰리게 됐는데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건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설마 이 큰 은행이 망하겠어? 하지만 우린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엄혜린 기자입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곧바로 2% 시대에 진입했고 급여통장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를 챙기면 최고 6%대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으로 자금 유출을 우려한 저축은행도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2.2%에서 3% 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4.5%라 지금 확 마음이 끌려서 했었거든요. 경기 불황의 서민들은 금리 0.1%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쫓아 전체 자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 들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 비중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직전보다도 높은 수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분산저금은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개별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거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금리 인상기에는 예적금 만기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이내로 짧게 가져가는 게 수익에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차량 핸들을 내 취향에 맞게 하려고 혹은 겨울에 손이 시려울까 봐 핸들 커버 쓰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민주원 기자 보도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손과 계속 맞닿아 있는 차량 핸들. 잡는 느낌을 좋게 하려고 핸들 커버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열선이 너무 뜨겁고 가죽이 손톱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핸들 커버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핸들 커버 2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먼저 2개 제품에서는 단쇄 염화 파라핀이 유럽연합 기준치의 최대 1.9배 검출됐는데 체내에 한 번 흡수되면 자연 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돼 면역 체계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에서는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발암 물질이 유럽연합 기준치의 27배 검출됐습니다. 손에 땀과 섞여 유해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기 쉽지만 우리나라에는 핸들 커버와 관련된 안전 기준조차 없습니다. 신종 유해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신입생 모집 실적 등으로 교수의 연봉을 정하는 사립대의 연봉 계약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 앞으로 사립대 교수들은 대놓고 학생 유치에 나서야 할 듯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의 한 사립대 교수 윤모 씨는 연구 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윤 교수는 학교의 처분을 취소하고 교원 연봉 계약제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연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평가 항목 가운데 신입생 모집 실적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에선 교수가 고등학교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실제 대학 등록으로 이어진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등에 위배된다며 모집 실적을 반영한 연봉 계약제를 무효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대학의 존립과 직결된다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을 성과로 평가하는 교원 연봉 계약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입생 충원이 없다면 학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실성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수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면서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밤부터 매서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추위가 몰려올 텐데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설절기인 내일 서울은 아침에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겠고 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봉화도 영하 2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북 서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서해안과 전북에도 2에서 7cm, 그 밖에 충청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극발 한기가 몰려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서해안을 따라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충주 영하 9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1도에 머물겠고 대구도 0도가 예상되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겉감이 다 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재킷. 밑창이 터진 구두와 손잡이 없는 국자까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거라며 들어온 것들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기부 물품은 2배나 늘었지만 폐기 물품은 더 크게 3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엔 기부된 물품의 67.6%가 이처럼 상태가 좋지 않아 폐기 처리됐습니다. 기부라는 건 버리는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죠. 내가 못 쓰는 물건은 남도 못 씁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